오늘 소개할 내용은 행복한 은퇴 후 생활을 위한 노후 대책 비법입니다. 남은 건 연금밖에 없다던 김 부장은 어떻게 노후 걱정이 없어졌을까요? 은퇴자들은 말합니다. 갑자기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난민이 된 기분이라고 말이죠. 말이 좋아 인생 이모작이지. 어디 의지할 데 없는 막막함과 불안감에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보다 20년 먼저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은퇴를 10년 이상 일찍 맞이한 일본의 베이비 부머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관을 은퇴형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즉 은퇴 후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춰 관점을 바꿔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은퇴자들이 가슴 절절히 후회하는 것들과 비참한 노후를 피하기 위한 대처법에 관해 4가지 주제로 정리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퇴하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퇴직하기 전에 미리 좀 해둘 걸. 조직 사회에서 자유계약 선수로 풀려난 은퇴자라면 공감할 만한 문장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후회가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현역 시절에 미리미리 준비해 두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으신가요? 55세에서 74세에 은퇴한 남녀 1000명에게 퇴직하고 나니 무엇이 가장 후회되는가? 다시 현역 시절로 돌아간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질문해보면 먼저 건강 분야에서 후회막급 1위는 정기적으로 치아 검진을 받을 걸 하는 후회였습니다. 이가 부실하면 먹는 즐거움은 반감됩니다.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그만큼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특히 임플란트 등은 보험이 전부 적용되지 않아서 가게 살림에도 타격이 큽니다. 은퇴자들은 웬만큼 아프지 않는 치아는 방치하기 쉽지만 그 대가는 실로 크다고 말했습니다. 2위는 운동으로 체력을 길러둘 걸. 3위는 평소 많이 걸을 걸. 4위는 폭식하지 말 걸. 5위는 간식을 자제할 걸. 6위는 두발 관리 좀 해둘 걸. 7위는 담배를 끊을 걸. 8위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둘 걸. 9위는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고 많이 웃을 걸. 10위는 규칙적인 생활을 할 거리였습니다. 다음으로 돈과 관련한 분야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역시 저축이었습니다. 좀 더 많이 저축해 둘 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응답자들은 연금만으로 그려가는 노후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매달 나가는 주택대출 잔금에 대한 은퇴자들의 후회도 그야말로 절절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 대출 잔금 부담은 가히 치명적일 정도라는 것이지요. 자녀 교육비 지출에 대한 후회도 만만치 않았는데 자녀를 향한 재정 지원은 그 한계를 분명히 해둬야 한다고 은퇴 선배들은 당부했습니다. 돈과 생활 분야 후회 막급 톱10. 1위는 저축을 좀 더 많이 해둘 걸. 2위는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 볼 걸. 3위는 가고 싶은 곳에 자주 여행할 걸. 4위는 연금 생활에 맞게 생활 규모를 줄여둘 걸. 5위는 퇴직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둘 걸. 6위는 다양한 분야의 직업에 도전해 볼 걸. 7위는 개인 연금에 가입해 둘 걸. 8위는 건강할 때 주변에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둘 걸. 9위는 요리 등 집안 일을 좀 더 배워둘 걸. 10위는 퇴직 후 여가 생활을 위한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둘 걸이었습니다. 일과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 막급 톱10. 1위는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둘 걸. 2위는 부모님과 자주 만나 얘기를 나눌 걸. 3위는 친구를 많이 사귀어 둘 걸. 4위는 자녀와 많이 대화할 걸. 5위는 결혼에 대해 좀 더 신중히 결정할 걸. 6위는 지역 사람들과 자주 만나 교류해 둘 걸. 7위는 회사 외에 매일 찾아갈 만한 곳을 만들어 둘 걸. 8위는 부부간에 자주 대화할 걸. 9위는 일은 적당히 하고 좀 더 많이 놀 걸. 10위는 뜨거운 연애를 해볼 거리였는데요. 이 리스트를 보면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 놀란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취미생활이나 여행 등으로 충분히 여가를 즐기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났는데요.
공부에 대한 미련도 의외로 많았고 평생 일에만 얽매여 가족과 친구 등 인간관계에 소홀했던 점을 많이 후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은퇴자들이 후회하는 것들을 잘 체크해 보면 무엇을 노후 준비의 초석으로 삼아야 하는지 명확히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6가지의 적을 제거하라.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해도 행복한 노후를 위협하는 적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은퇴자들의 노후 생활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잠재 위험 요소 6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에 맞닥뜨릴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노후를 위협하는 6대 적이라 이름 붙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참한 노후를 만드는 6대 위험. 첫째는 연금의 감소입니다. 둘째는 주택 거래 불가능. 셋째는 의료비 증가. 넷째는 간병 비용 증가. 다섯째는 정년 연장 및 재취업. 여섯째는 무직 자녀 케어입니다. 연금의 감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고갈이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금이 제대로 나올지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연금을 더 걷어서 현상을 유지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안아야 할 부담액의 증가보다 연금액 수령의 감소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연금 수령액 차이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고 이는 세대 간의 차이가 아니라 세대 내의 차이도 커질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자영업자의 연금 생활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걸까요? 사실상 절약하거나 저축을 늘리거나 이도저도 할 수 없다면 계속 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근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퇴직금으로 노후 자금을 메우는 것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퇴직자 같은 경우는 결국 개인연금이나 노후저축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팔리지 않는 집. 노후에 돈이 없으면 집을 팔아서 마련하면 된다는 말은 일본에서는 이미 옛 이야기가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가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많은데요. 요즘 노인대국 일본에서 골머리를 썩이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늘어나는 빈집입니다. 일본 전체 가구 수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 13%를 넘어섰습니다. 대략 780만 채가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빈집이 도시보다 농촌에 몰려 있긴 하지만 도쿄 도심의 빈집 문제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빈집 관리나 해체를 하는 기관에 지원금까지 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집 문제는 일본에서 부동산이 노후 자금으로 대체되는 시절이 끝났음을 방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의 자산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 사회의 부동산 전망도 긴 안목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증가하는 간병 비용. 요즘에 괜찮은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하려면 꽤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은퇴 부자나 거액의 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입주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적 요양시설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간병 문제 해결을 병원이나 시설 간병에서 재택 간병 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재택 간병도 혼자서 거동이 가능한 경우 비용이 감당될 수준일 수 있지만 자력으로 배변이 안 되면 요금이 크게 올라갈 수 있지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간병 비용이라는 강적을 퇴치하기에 최후의 존엄, 즉 자력 배변을 지킬 수 있는 신체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고령자의 의료보험 자가 부담 비율이 점차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고령자에게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의료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일반인에게 개인 부담을 과도하게 떠안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 대신 부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고액 소득자나 자산가를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의료비 증가에 대비한다며 의료 관련 보험을 추가로 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돈은 저축해두고
노후 의료비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세계적인 수준이므로 민간 의료보험을 추가적으로 과도하게 든 건 아닌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년 연장과 재취업의 어려움. 우리나라의 정년 연장과 재취업의 문은 갈수록 좁아질 전망입니다. 이유는 지원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년 후 재고용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재고용 시장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처우도 냉혹한 것이 현실입니다. 푸대접받는 재고용 사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현역 시절 자신의 업무 능력을 개발하기보다 사내의 파벌과 인적 네트워크에 역량을 쏟아부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전문성을 가진 능력 있는 고령 사원은 비교적 높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퇴직 전에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현역 시절 자신의 업무에 전문성을 더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현명합니다. 무직 자녀의 등장. 우리나라에서 부모에게 기대는 나이 든 무직 자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캥거루족이라고 하는데요. 자녀가 노후의 새로운 위험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취업에 대한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젊은 사람들도 많지요. 노후에 우리는 무직 자녀 리스크를 낮추어야 합니다. 또한 무직 자녀를 둔 은퇴 예비군들은 자녀와의 생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나이든 무직 자녀들을 둔 은퇴 부모들의 노후 설계는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여 년간 교육비를 들여 성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장년이 될 때까지 계속 뒷바라지해야 하는 씁쓸한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혼자 사는 힘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 노후의 공포는 돈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 혼자가 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몸도 마음도 쇠약해졌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건 상상만 해도 두렵고 우울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홀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잘만 대비하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즐거움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요. 나홀로 노후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을 돈과 인간관계와 건강과 주거 4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돈, 수입원과 노후자금 확보가 열쇠입니다. 혼자가 되어도 노후의 연금 수입 하나에만 의지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오래 일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거나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수입이 생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퇴직 전부터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가계부를 슬림화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혼자 사는데 필요한 자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은퇴 후부터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시기까지와 그 이후에 필요한 생활 자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해당 자금을 마련하려면 지금부터 매달 얼마씩 저축해야 하는지 역산해 보세요. 막연히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산출 결과를 보며 고민해야 해결책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장기간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연금 지급 연령이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된 나홀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가능한 한 오래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되는 자격증을 따놓거나 현재 갖고 있는 기술과 전문성을 업그레이드하세요. 또한 집에서 홀로 시간을 즐기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집에서 혼자 무엇을 해야 즐거운지 아는 것은 노후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소소하거나 남이 보기에 조금 유치한 취미 생활이라 하더라도 노후에는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데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취미 생활이라면 생활비 절약 효과까지 있습니다. 즐거운 취미 생활은 노후를 훨씬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간관계. 먼 친구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성공적인 노후의 핵심 요소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건강상의 위급한 상황에서 당장 도움이 되는 사람은 나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이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 집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잘 사귀어 두면 곤란할 때 기묘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웃에게 반드시 먼저 인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이웃 주민과 인사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네는데 그것을 무시하거나 불쾌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가볍게 주고받는 인사가 이웃들과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되어줍니다. 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역 주민 활동을 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용기를 내어 뛰어들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넓혀줄 것입니다. 건강. 장기 입원 환자 신세만은 피해야 합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질병입니다. 가능한 병원이 아닌 집에서 오래오래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장기로 입원하게 되면 수입이 끊기고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장기로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올바른 식생활과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세요. 늘 몸에 좋은 것만 먹을 수는 없지만 담배나 술과 같이 건강을 해치는 것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걷기나 헬스 등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노후의 임차 생활자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주거지 확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무주택 고령자를 위한 공용주택이나 독거 노인의 거주를 돕는 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무주택 고령자 거주용 주택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것입니다. 집을 소유해야 한다며 너무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노후에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주거지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집을 구할 때 무리해서라도 지하철역 주변처럼 교통 편의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직장까지 통근할 필요가 없게 되면 그 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퇴직 직후에 할 수 있는 일이나 내 생활에 맞춰 주거 계획을 미리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60대에 반드시 이것을 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60대. 인생 2막을 앞둔 사람들은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60대는 기존에 살아온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정립하고 생물학적인 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야말로 대격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느냐가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을 이정표로 삼아서 노후 대비를 하는 건 어떨까 하는데요. 60대에 꼭 해두어야 할 일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0대에 하고 싶었던 것을 실천에 옮기세요. 60대가 되면 지금까지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젊었을 때 품었던 꿈을 다시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꿈이 인생 2막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뭘 다시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번에야말로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 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친구 관계를 재정립하세요. 은퇴 직후에는 지금까지의 친구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에 친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동안 연락 불통이었던 친구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50대까지는 동창회 자리에서도 경쟁의식이 발동하지만 환갑이 지나면 친구 사이에 또 다른 역학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같은 시대를 함께 싸우며 살아낸 전우의 느낌이랄까요. 그런 친구들과 시간을 같이 보냄으로써 그간 잊고 살았던 소중한 추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는 친구를 만드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지 말고 일단 먼저 다가가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할 점은 친구를 만들 때 처음부터 연령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젊은 친구의 감성이나 지식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늙지 않는 뇌를 가질 수 있고 당신의 감성과 지식이 연마되어 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 정도면 됐지 않은 생각을 떨쳐내세요. 이 정도면 됐지 더 뭘 하겠냐 하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인생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60대가 벌써 썰물 때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회에서 얼마든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가족을 위해 혹은 시간이나 돈의 제약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곤 했었다면 자유로운 몸이 된 은퇴 후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뭔가에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을 넘어서서 인생 자체가 변할지도 모릅니다. 넷째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이 사람과 함께 무덤까지 갈 수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60대가 이혼을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 걸을 것인가 떠올려 보세요. 결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배우자와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는 기회를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로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행복한 노후를 바란다면 과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여전히 과거에 일했던 회사의 명함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제2의 인생은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인물의 됨됨이로 평가받습니다. 60대를 기점으로 자신의 인간성을 가다듬는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섯째로 돈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60대가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연금만이 유일한 수입원일 경우에는 당연히 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돈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정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정말 삶이 힘들어질까요? 그건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도 기관을 비롯한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 수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돈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돈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돈의 흐름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슨 돈이 되겠어라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일하며 살아온 인생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 기술, 전문 지식, 생활 경험, 외국어 능력 등 은퇴자들의 역량은 생각보다 매우 훌륭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일곱째로 나만의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취미를 갖는 것도 행복한 노후를 영위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남들 눈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취미가 있다면 그걸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일을 벌여보세요. 그 일이 어떤 것이든 당신의 인생을 분명 두근거리게 해줄 것입니다. 이때 명심할 점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에 얽매이지 말고 창피하더라도 일단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여덟째로 젊은 친구를 사귀어 보세요. 젊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우선 스타일부터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20대, 30대 젊은이들의 감각을 배우고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은 젊은이들과 수다를 떨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자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노인들은 내 말이 항상 맞다고 자신의 경험을 들이대며 주장하는 고집스러운 부류입니다. 전 세계 국가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예전이 좋았다는 등 과거 지향적인 화제보다 이거 참 재미있을 것 같다는 식의 호기심 어린 태도로 젊은이들과도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홉째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이를 세지 마세요. 60대가 되면 자신의 부모가 몇 세 때 돌아가셨는지 떠올려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의 수명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나의 부모가 60대일 때와 내가 60대인 지금은 분명 많이 다릅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나이가 되면 본인 또한 이제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제나 오늘이 새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째로 여행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일상을 벗어나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그려보는 행복한 노후에 자주 등장하는 요소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일상을 보내다 보면 머리가 둔해집니다. 과학적으로 자극적인 순간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반복되는 인생을 흥미롭게 해줍니다. 집에서 보내는 하루와 타지에서 보내는 하루가 전혀 다르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 것입니다. 여행을 같이 할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 하는 여행도 추천할 만합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60대는 건강상으로나 자금상으로나 인생을 살면서 모험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수술과 연이은 항암 치료 후 체력이 떨어지고 거의 먹지 못해 6개월 넘게 고생하던 50대 여성 L씨는 장기의 힘이 약해져 몸이 음식을 거부하는 듯 했고 억지로 한술 떠도 제대로 소화시키거나 흡수시킬 수가 없었다. 구역질이 나고 답답해서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먹으려고 해도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아 먹을 수 없다 보니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넣어줘도 소화 흡수시킬 수 없는 상태여서 당연히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죽이나 환자 영양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L씨에게 조선간장을 물에 타서 한 모금씩 마시게 했다. 밥과 반찬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안 먹히던 과일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 후에도 꾸준히 소금차를 마시고 기본 영양을 챙기고 30분 이상 걷기 등 섭생법을 실천하면서 체력을 회복해 산악자전거를 탈 만큼 건강해졌다. 산에 가거나 주행할 때도 언제나 소금을 먼저 챙긴다. 알갱이 죽염, 용융소금 등 다양한 소금을 준비해 놓은 뒤 용도에 맞춰 먹고 양도 스스로 조절하며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근래 100여 년 동안 소금은 철저히 건강에 나쁜 것으로 취급되었으며 소금은 고혈압의 원인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소금 섭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것이 진실과 상반된 사실이라면 그것을 따르려 노력했던, 그리고 지금도 싱겁게 먹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이들은 고의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원인 모를 염증과 만성질환에서 탈출하는 최강의 소금 사용 설명서. 오늘은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소금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혈압, 당뇨, 치매와 염증 등 몸에 단 하나라도 질병을 달고 산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현대의학은 그동안 이 소금을 배신자, 심지어 주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정말 고혈압과 뇌졸중, 심장 질환 등을 일으키는 걸까요? 짜게 먹으면 정말 몸에 안 좋을까요? 소금을 적게 섭취했을 때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소금을 섭취해야 합니다. 소금을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먹으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의사나 약사, 영양학자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그동안 말했던 소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님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관장하는 그 근원인 소금만 잘 먹어도 온갖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실제로 소금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가 몰랐던 저염식의 진실과 치명적인 함정을 소개합니다. 소금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오해를 걷어내기 위한 소금의 진실. 소금의 진실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사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짠맛, 정말 우리 건강의 적일까? 살려면 소금이 필요하다. 소금은 인체의 구성 성분이면서 조직과 조직,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을 두루 연결하는데 필수 성분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살기 위해선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도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도 배설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호흡도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두뇌 활동도 불가하다. 그럼 왜 의사들은 소금을 처방하지 않는 걸까?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에서는 소금을 쓰고 있다. 사실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이다. 먹어서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을 때 가장 많이 맞는 수액이 바로 생리식염액
즉 소금물이다. 기초 수액은 특별한 약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용도에 맞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등 영양분을 첨가해 제조하지만 기본은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수액을 맞고 난 뒤 기운이 나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은 수액 안에 있는 특별한 약물 때문이 아니다. 수분과 체액이 보충되고 혈액 순환이 고루되어 피가 잘 통하고 기분, 즉 기의 분할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수액 자체로 어떤 양리작용을 해설하기보다 전해질과 나트륨 농도가 맞아 피가 돌면서 노폐물을 짜내고 독소가 배출되어 생기를 되찾는 것이다.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잘 챙겨 먹어도 소금이 빠지면 생체 전기가 부족해져 기운이 없고 극도로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진다. 소금과 물이 많이 부족하면 전해질 이상이 생기면서 생체 전기의 흐름이 끊기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병원에서 응급 환자에게 식염수를 주사하고 수술 도중에도 주입하는 것은 수술 도중 쇼크를 막기 위해서다.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서 소금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인 셈이다. 이는 물과 소금이 생명을 영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반증해 준다. 소금 섭취는 뇌가 결정할 문제. 황금에 비견되며 월급으로 대신할 만큼 귀한 대접을 받던 소금이 왜 이렇게 괄시를 받는 처지가 되었을까?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처럼 인식되면서 소금은 성인병의 근원 같은 억울한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저염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심지어 소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까지 못 먹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의료계와 학계뿐 아니라 정부까지 나서서 강력한 저감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보면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미 고혈압 학회 회장이었던 데이비드 맥케런 박사는 소금 섭취는 뇌가 결정할 문제이지 정책적으로 관여할 일이 아니다 라고 일갈했다. 소금 제한이 마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건강지침인 것처럼 학계와 정부, 보건당국이 주장해왔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죄책감을 버리고 진짜 건강을 위해서는 소금 섭취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을 5g, 나트륨 2g 미만으로 정해놓았는데 하루 섭취 권장량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내 학계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학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는 근거는 지극히 미약하며 그 반대 연구 결과도 많은데 나트륨 하루 2g 미만 섭취 제한은 고혈압, 당뇨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에서도 심혈관계 질환의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그는 저염식 식단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금이 부족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쉬고 근육을 움직이고 심장을 뛰게 할 수 없다.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으면 소화도 안 되고 어지럼증, 구토, 무기력, 불안, 염증 등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건강을 위해 저염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금 대신 파와 마늘 같은 향신료나 과일 등으로 대체해 맛을 내거나 저염 요리법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 파와 마늘, 후추나 과일청 등은 소금이 아니다. 매운맛과 짠맛은 전혀 다른 맛이다. 간의 핵심은 소금이다. 소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금 아닌 다른 것들은 대체제가 될 수 없다. 염분을 줄이기 위해 엉뚱한 것들을 에둘러 먹다 보면 결국 우리 몸은 그 소금기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음식을 찾게 된다. 배가 부른데도 뭔가 부족하다고 여겨 자연스레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진다. 해독 주스로 불리는 과채 주스에는 상당량의 칼륨이 있다. 과채 주스를 열심히 먹으면서 염분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진다. 소금 섭취는 정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따라 몸이 스스로 조절할 일이다. 짠맛, 짜는 힘, 짜내는 기운. 피와 땀과 눈물처럼 우리 몸 안팎을 연결하는 구멍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모두 짠맛이다. 이런 낡고 탁한 것들을 몸 밖으로 잘 짜내려면 힘이 필요하다.
혈관을 통해 온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쓰고 난 것은 회수해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나이 들수록 입맛이 짜진다고 하는데 이는 감각이 둔해져서만은 아니다. 생명 활동이 왕성할 때는 짜내는 힘도 좋지만 나이 들수록 물기가 부족해지고 굳으면서 짜내는 힘이 약해진다. 전립선 이상, 요실금 등이 생겨 소변 조절이 안 되고 침이 마르거나 땀 조절이 안 되며 눈이 시려 눈물은 흐르고 생식기의 분비물은 말라간다. 수분이 부족해져 호르몬이나 소화액 분비도 잘 되지 않는다. 수분은 염분과 함께 움직인다. 염분이 있어야 수분이 조절된다. 짜게 먹는 것은 가난한 시절에 생긴 습관 때문이 아니라 실제 짜내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몸속 기관뿐 아니라 뇌에도 독소가 쌓이면 치매나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찌꺼기가 많아 점성이 높아진 혈액을 밀어내려면 혈압 역시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짠맛이 들어가야 메말라 가던 몸이 수분을 품을 수 있다. 소금은 물과 함께 찌꺼기를 짜내고 깨끗하게 정화시킨 혈액을 다시 몸으로 돌려보낸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물도 먹히지 않아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다. 억지로 수분 섭취를 한다고 해도 몸은 체액에 전해질 농도를 깨지 않기 위해 바로 물을 배출해 버린다. 소변만 자주 마려운 것이다. 소금과 물이 부족해지면 찌꺼기와 노폐물은 더 많이 쌓이고 혈관이 막히기도 한다. 정신적 스트레스로도 혈관이 막힐 수 있는데 현대인은 혈관이 막히거나 심장박동 이상으로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몸속의 짠 기운, 염이 부족하면 염증이 된다. 위염, 대장염, 비염, 중이염, 전립선염, 치주염 등 부위를 달리하면서 이곳저곳에 염증이 생긴다. 몸의 지혜, 끊임없는 동적 균형. 몸은 물과 소금의 밸런스를 정확하게 조정하며 균형을 잡고 있다. 시시각각 필요에 따라 최적의 혈압을 자동으로 설정해 준다. 혈압이 높아진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상 혈압 수치에서 벗어나면 비정상 병으로 진단이 내려진다. 혈압 수치가 높다는 것만으로 하루아침에 관리 대상자가 되어 평생 먹어야 한다는 혈압약을 먹게 된다. 과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정상 혈압이란 것이 존재할까? 혈압 수치의 평균값을 내볼 수는 있지만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상 수치보다 높다고 해서 혈압약을 먹고 혈압을 떨어뜨려 놓으면 몸은 반발작용으로 더 세게 혈압을 올릴 수밖에 없다. 몸의 입장에서 보면 이유가 있어서 혈압을 올리는 것인데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수치만 떨어뜨린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소금과 고혈압, 바뀌고 있는 패러다임. 사실 고혈압과 소금 섭취량은 크게 관계가 없으며 특히 혈압이 정상인 사람은 아무리 소금 섭취를 줄여도 혈압의 변화가 없다. 일부 고혈압 환자나 노인은 소금 섭취가 늘수록 혈압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혈압 수치를 내리려고 소금 섭취를 줄인다면 다른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최근에는 고혈압 환자들이 소금 섭취를 줄였을 때 오히려 심장질환, 심장마비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비롯해 소금 부족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구가 늘고 있다. 당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타고난 체질에 따라 몸이 원하는 것도 다르다. 저수지가 커서 물을 한번 채우면 잘 마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방 말라서 자주 채워줘야 하는 사람이 있다. 몸에 짠맛 나는 기운이 부족하면 염증이 자주 생긴다. 입맛대로 먹는다면 짭짤한 것이 당기고 된장찌개, 미역국과 젓갈, 조림과 장아찌가 맛있다. 짠맛의 소금은 위액과 췌장액을 비롯한 소화액의 원료가 되며 침 분비를 조절하고 살균 작용을 한다. 그런데 소화액이 잘 만들어지지 못하면 소화도 안 되고 먹은 음식이 제대로 발효되지 않아서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든다. 세상에 필요 없는 맛은 없다. 모두 고유한 기능이 있고
존재 이유가 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맛을 정확하게 찾아낸다.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약이거나 독이 되는 것은 없다. 입맛은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소중한 신호다. 대부분의 질병은 원인을 모른다. 지금 행해지는 의학적인 치료법도 모두 과학적 연구가 뒷받침된 것은 아니다. 실제 과학적 연구가 뒷받침된 치료법은 15에서 2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현대의학의 치료법은 계속 바뀌고 있으며 심지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치료는 대부분 증상 완화 또는 지연을 위한 대증요법이다. 혈압을 수치로 정상, 비정상을 나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비염약은 몸의 수분을 말려버리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콧물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몸의 다른 수분까지 말려버려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져 가려움증에 시달리고 눈이 건조해지고 침이 말라 소화액 분비가 안 되는 부작용이 따라온다. 의료는 이미 거대한 산업이다. 산업화된 의료는 효용성과 효율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돈이 되지 않는 것에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의 하루 소금 섭취량이 12.5g이라는 통계가 있다. 이에 대해 의학계나 영양 전문가들은 권장량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하면서 소금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WHO 권장량 5g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합당한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5g과 12g 수치를 단순 비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인다. 육식 위주인 서양 사람과 다르게 우리나라 사람의 식단은 아직도 곡식과 채식이 주를 이룬다. 육식하면 고기의 염분을 자연스럽게 섭취하지만 곡식과 채식을 주로 하는 사람은 따로 염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식사는 밥과 국과 김치가 기본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김치나 장아찌, 나물 무침 등은 나트륨 못지않게 칼륨 함량이 많다. 우리가 즐겨 먹는 국물과 찌개에 나트륨이 많다고들 하는데 이것 또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즐겨 먹는 국은 국물과 함께 먹기 때문에 물에 염분이 녹아있는 형태다. 소금물의 농도로 따진다면 물에 희석되어 오히려 염도가 낮아지는데 단순히 나트륨 양만 계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트륨 섭취 주범 1위인 김치는 나트륨 못지않게 칼륨도 많다. 칼륨은 나트륨과 함께 전해질의 주성분이고 나트륨과는 보완관계다. 사실 소금 섭취량, 물 섭취 권장량은 수치만 정해져 있을 뿐 왜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에 대한 논리가 없다. 고혈압 정말 위험한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혈압약을 쓰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려하던 여러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혈압약을 오랜 기간 복용하면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겨 신체 기관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는 신장과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혈액량이 줄고 혈압이 떨어져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신장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뇌경색이 오거나 치매 발생률도 더 높아진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발작을 일으킬 확률이 60% 더 높다고 보고했다. 일본에서 고혈압 약을 장복하면 치매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도되기도 했다. 스스로 조절하는 메커니즘. 소금은 속성상 과다 섭취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 약 먹고 죽은 사람은 있어도 소금 먹고 죽은 사람은 없다. 우리 몸에는 염분이 과해지면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배출하는 조절 시스템이 있다. 신장은 과잉 섭취한 나트륨을 모두 배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족하면 나트륨의 99% 이상을 다시 흡수하도록 되어 있다. 과연 고혈압을 병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시각도 많다. 의료계에서도 이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고혈압은 그 자체가 질병이 아니라 인체의 혈액 순환을 기존대로 유지하려는 인체의 항상성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약물을 써서 혈압을 낮추면 혈전으로 오히려 뇌혈관이 막히고 만다. 지금까지도 고혈압 약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가운데 하나다. 소금을 따로 먹지 않는 에스키모인도 고혈압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평균 수명이 40대를 넘기지 못한다. 그에 반해 소금 섭취량이 많기로 유명한 독일과 일본 장수 지역 주민들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5, 6배를 섭취하지만 오히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고혈압이 소금 섭취보다 체중 증가, 비만 등 다른 원인으로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고혈압 환자들 가운데서도 소금을 적게 먹은 환자 그룹이 많이 먹은 그룹에 비해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 몸을 살리는 최강의 소금 사용 설명서. 소금으로 염증을 다스린다. 상담하다 보면 자신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온갖 염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만성염증을 앓는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 염증은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다. 저수지나 물탱크에 물이 풍부해야 진화 작업이 수월한 것처럼 우리 몸에도 물과 소금이 풍부해야 염증이 잡힌다. 소금에서 살아남는 균은 없다. 찬 것을 피하고 국물이나 소금차 형태로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땀과 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좋아진다. 몸이 냉하면 면역 기능이 약해져 염증이 잘 생긴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감기에 걸렸을 때 잘 낫지 않고 오래 간다. 감기 증상이 있다 싶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평소보다 물과 소금 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자주 염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질 좋은 소금을 구해 평소에도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 된장국이나 미역국, 콩나물국 등에 소금이나 조선 간장을 타서 뜨겁게 먹고 땀을 내줘도 좋다. 류머티즘은 관절 염증이다. 관절염이 생기면 염증으로 인해 몸이 붓고 열이 나고 심한 통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염증이 진행되면 온몸에 문제가 생긴다. 처음에는 손가락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혈액이 온몸을 돌아다니다 보니 나중에는 무릎, 어깨 등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통증에 시달린다. 류머티즘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데 냉기로 인한 저체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염증을 잡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지만 몸이 냉하다 보니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 이때는 몸을 데우고 체온을 올리는 찜질과 운동을 병행해야 소금이 잘 흡수될 수 있다. 비염과 천식, 소금이 필요하다. 비염의 종류에 따라 대처법이 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바로 속이 차고 건조하다는 것이다. 첫째, 흐르지 않고 뒤로 넘어가는 비염인 경우 소금과 함께 레몬즙이나 레몬차, 오미자차를 섞어 마시면 좋다. 둘째, 콧물이 줄줄 흐르는 비염인 경우 생강차를 함께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 알레르기성 비염인 경우 꾸지뽕차나 따뜻한 요구르트가 도움이 된다. 뭉치고 굳은 것을 풀어낸다. 짠맛은 단단한 것을 연하게 만들어준다. 소금이 들어가면 뻣뻣했던 배추가 야들야들하게 숨이 죽고 단단한 매실은 장아찌로 태어난다. 소금 기운이 부족하면 몸과 마음이 뻣뻣해져 여기저기 당기고 결리는 곳이 많아진다. 그러나 깨끗한 소금을 먹고 몸의 냉기를 빼주면 단단하게 굳어있던 덩어리가 물렁물렁하게 풀린다. 기침이 심하거나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폐 속의 점액과 끈적거리는 가래를 없애는데 짠맛이 필요하다. 짭짤하게 먹으면서 느끼는 가장 빠른 변화는 쾌변이다. 어린아이들 가운데도 변을 볼 때 땀까지 흘려가며 힘을 쓰거나 자지러지게 울며 괴로워하는 아이가 있다. 노인들의 변비는 더욱 심각하다. 동식물이 그렇듯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 물기가 마른다. 거기다 염분까지 부족하면 물이 먹히지 않아 억지로 먹는다 해도 몸속에서 수분을 품고 있을 수 없다.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고 저염식을 하거나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장복하는 경우 더 심하다. 소금과 물은 조직을 연하고 말랑말랑하게 한다.
소금이 들어가면 단단해진 변이 풀리고 미끌미끌하게 쑥 밀려나와 쾌변을 볼 수 있다. 저염식을 하면서 물만 먹을 것이 아니라 입맛대로 짭짤하게 충분히 간을 해서 먹어야 한다. 탁한 것을 맑고 깨끗하게. 소금과 물이 우리 몸에서 하는 대표적인 역할 가운데 하나가 피를 맑게 하는 일이다. 소금은 물과 함께 신장을 통해 몸속의 독소를 밖으로 배출한다. 중금속과 지방, 유해가스를 흡착해서 밖으로 빼내고 요산과 요소, 활성산소 등 찌꺼기도 소변과 땀으로 배출한다. 물과 소금이 부족해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피가 끈적거린다. 탁한 혈액은 가는 모세혈관을 통과하기 어렵고 깨끗한 피를 공급받지 못한 세포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시력이 약해지고 뇌혈관이 막히고 노폐물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뼈와 근육, 피부가 약해져 성장과 재생도 둔화된다. 혈액이 맑아지면 피의 흐름도 좋아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어 에너지가 생긴다. 탁한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혈압을 높일 수밖에 없던 고혈압 상태도 좋아져 혈압이 자연스럽게 조절된다. 골절이나 타박상, 교통사고 등 사고를 당했을 때도 물과 소금은 꼭 필요하다. 멍은 그 부분에 어혈이 고여 있는 것인데 이때 소금을 먹으면 고인 피가 흐르도록 만들어준다. 다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평소보다 물과 소금을 넉넉히 먹으면 회복도 빠르고 후유증도 덜하다. 소금으로 피부 미인 되기. 클레오파트라와 양귀비 등 절세 미녀들이 소금으로 목욕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소금은 피부를 윤택하게 만든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소금 섭취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기지 않고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로 바뀐다. 소금이 가진 살균, 정화, 보습력은 피부 걱정 없이 지내게 해준다. 수분이 차올라서 탄력이 생기고 주름이 펴지는 일까지 생긴다. 외부에서 바르는 화장품이 아무리 좋아도 속부터 채워지는 것을 따를 수는 없다.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습진 등의 피부질환 염증에도 소금이 필요하다. 무염식으로 살을 빼는 과정에서 피부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기도 한다. 단기간에 살을 빼려고 무염식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은 금방 줄어든다. 그러나 단기간에 빠진 것은 수분이지 살이 아니다. 어지럼증이나 이명 소화장애가 올 수 있고 생리불순이 생기는 후유증도 있다. 그리고 염분과 수분이 부족하면 전반적으로 탈모가 진행되는데 특히 정수리와 뒷머리 부분에 탈모가 심해진다. 소금은 천연소화제. 소금이 부족하면 소화액이 만들어지지 않고 삼투압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세포의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소화가 시작되는 입에서부터 침분비가 충분치 않다 보니 입맛이 없고 소화시키기도 어렵다. 음식에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고 먹고 나서도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고 몸이 안 좋을 때는 입맛에 따라 짭조름하게 먹는 게 좋다. 소금기는 독소를 중화시키고 썩는 것을 막고 발효시켜 효소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옛 문헌들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 소금은 오래된 옅기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필요한 경우 식사 외에 소금을 따로 챙겨 먹으면서 소화제 먹을 일이 없어졌다는 사람이 많다. 환자와 염분 섭취. 식이요법을 하는 환자들은 제한이 많은데 특히 염분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먹어야 체력이 생기고 체력이 있어야 투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 특히 암 환자는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못 먹어 죽는다는 말이 나올 만큼 먹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염분이 있어야 침도 생기고 위액, 췌장액, 슬개즙 등의 소화액도 만들 수 있다. 특히 수술 전후로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이때 빠르게 회복하고 노폐물을 잘 빼내려면 염분과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뇌를 바꾸는 소금의 힘, 머리를 맑게 만드는 짠맛. 몸이 굳으면 정신도 굳는다. 소금이 부족하면 근육 수축 조절이 안 돼서 딱딱해지고 쉽게 지치고
수동적이 되고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사라진다. 에너지나 기운은 피에 실려 움직인다. 소금은 피를 맑게 해서 정신을 명료하게 한다. 깨끗한 피가 몸 구석구석 전달되면 쉽게 지치지 않아서 어떤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지구력이 생긴다. 신장은 심장을 다스려 심장이 편안하게 뜀박질하도록 돕는다. 이를 돕는 역할을 하는 물과 소금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차분하게 하며 두려움을 없애준다. 몸과 생각이 굳어 뻣뻣해진 사람은 소금이 필요하다. 건강을 찾기 위해 좋은 소금을 먹고 입맛대로 간간하게 먹으면서 머리가 좋아졌다는 사람이 많다.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졌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깊이 사고해야 하는 경우 더더욱 물과 소금을 잘 챙겨 먹고 뒤쪽을 잘 풀어줘야 한다. 맑은 정신으로 존엄하게 돌아가시는 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려면 역설적으로 힘이 필요하다. 병석에서 오랫동안 앓으며 입맛을 잃은 어른이 어느 날 문득 뭔가 먹고 싶다고 말하면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 마지막 양식을 드시고 힘을 내어 돌아가시기도 하기 때문이다. 암보다 중풍보다 더 무섭다는 치매는 가족 전체를 고통에 빠뜨린다. 치매로 고생하던 부모님의 식사에 소금 양을 늘리거나 따로 소금물을 섭취하게 하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사례를 많이 봤다. 뇌신경세포는 크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가 핵심이다. 뇌 신경망을 연결하려면 뇌혈류가 좋아야 하고 막힘이 없어야 한다. 물과 소금은 스미게 하고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해질 농도를 맞춰 전기 신호가 잘 흐르도록 해준다. 그래야 겨울밤을 맞는 것처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 건강하게 살려면 소금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 이렇게 중요한 물이지만 물만 많이 마시면 위험해진다. 저염식을 하면서 물까지 많이 마시면 체액의 염도를 맞추느라 우리 몸은 이뇨작용을 통해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된다. 물과 소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커피나 녹차, 음료 등을 많이 마셔도 이뇨가 심해진다. 이런 경우 물을 아무리 많이 마신다고 해도 몸에서 보유할 수 없어 오히려 만성 탈수 상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염분 없는 물 섭취는 아주 위험하고 운동 중 과도한 수분 섭취는 수독증, 전아트륨 혈증을 불러온다.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 물이 자연스럽게 당기고 인체도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소금 없이 물만 마시면 위험하다. 물이나 이온 음료에 소금을 타서 마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먹는 양은 그날의 날씨나 운동량과 활동량, 체질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스스로 적당량을 찾아야 한다. 단맛 과잉 시대, 맛의 균형. 과하다는 측면에서 따진다면 짠맛이 문제가 아니라 단맛과 매운맛이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단맛 과잉 시대의 균형을 맞추려면 짠맛의 소금이 더 필요하다. 과일과 채소가 건강에 좋다고 권장하면서 염분을 제한하면 칼륨만 과다 섭취하게 된다. 단맛이 과해지면 단단하고 굽고 뭉치는 기운이 지나쳐 연하고 말랑하고 미끌거리는 기운을 눌러버린다. 그러니 물과 소금으로 균형을 잡아 탁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때 몸은 본능적으로 짠맛을 더 원하게 된다. 짜게 먹으면 살찐다는 주장이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수분을 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염분을 제한하는 것이다. 수분이 빠져 체중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몸에 수분이 부족해 피부가 마른 귤 껍질처럼 되기도 한다. 체중을 줄이려다가 더 중요한 건강을 잃게 된다. 짭짤한 것이 당기는데 엉뚱하게 염분 제한을 한다면 결국 과식, 폭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필요한 것이 들어가면 우리 몸은 만족하고 먹기를 그만둔다. 평소 소금기가 충분하면 고기나 라면이 당기지 않고 야식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염분을 꼭 섭취해야 한다. 건강을 위해 좋은 소금을 먹어야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는 천일염과 정제염 논쟁으로 이어진다. 소금을 먹되 꼭 천일염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일염이 천연 소금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정제염은 공장에서 만들어낸 기계염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것이다. 천일염은 천연 소금이므로 유익한 미네랄이 많아서 건강에 좋지만 정제염은 염화나트륨뿐이므로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정제염은 실험실에서 만든 인공화합물이 아니라 바닷물을 여과시키고 정제시켜 얻어낸 소금이다. 천연 소금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미네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굳이 소금을 먹을 필요가 없다. 천일염에 있다는 미네랄은 우리가 먹는 곡식, 과일 같은 음식에서도 충분히 취할 수 있어 굳이 소금을 통해 얻을 필요가 없다. 다만 있다고 해도 워낙에 적은 양이라 소금으로 미네랄을 섭취하려면 엄청난 양을 먹어야 한다. 우리가 소금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미네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염화나트륨이다. 시간에 따른 소금 섭취. 소금은 수렴하고 가라앉히는 기운이 강하다. 짜내고 걸러내는 일은 하루를 보내고 난 늦은 오후, 저녁이나 밤 시간에 적당하다. 현재 염증이 있다면 아침, 새벽 가릴 것 없이 소금이 필요하다. 부득이하게 밤에 일해야 하는 사람은 소금 보충을 특히 잘해야 한다. 몸의 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소금의 진실에 접근하다 보면 만물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게 된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건강을 잃고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소금 때문만이 아니다. 단단하던 고정관념을 깨고 온갖 두려움,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건강하게 살려면 새로운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몸의 지혜에 귀 기울이고 치유 본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면 된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못지않게 어떻게 해독하고 배출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시대. 이 새로운 문명의 파도를 맑은 정신과 몸으로 헤쳐나가려면 인류는 다시 소금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 소금의 짠맛이 건강에 해롭다는 논리가 제약회사의 농간에 의한 허구라는 것이 드러난 마당에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을 피해야 한다는 기존의 건강 지침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식탁 위에 놓인 소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소금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빛과 소금이 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에 대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걷기와 관련한 많은 영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만큼 핵심만 다뤄주는 영상은 보기 힘드셨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하루 1시간 걷기의 비밀. 다른 영상들처럼 책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200페이지의 분량을 직접 읽고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바르게 걷는 법도 상세히 나와 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입니다. 일본 아마존 건강 분야 1위 베스트셀러로 출간 직후 10만 부가 판매된 책입니다. 저자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돌본 일본을 대표하는 가정의학 전문의인 나가오 가즈히로 박사입니다. 그는 걷기라는 단순한 운동법이야말로 모든 병을 이겨내는 핵심 비법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의료 상식에 속지 마라. 병원은 왜 걷기를 권하지 않을까? 제약회사의 눈가림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새로운 병이 증가하는 이유는 정부와 제약회사가 의료와 패러다임을 만들어 질병과 환자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증상의 병의 이름을 만들고 치료 대상에 포함시켜 새로운 의료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질병에 따른 약 처방은 늘어나지만 걷기와 금연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한 교육은 금전적인 이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강조되지 않는다. 걷기로 자가 면역력을 높이면 이러한 의료와 패러다임의 눈속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사는 방법. 자연적인 면역력을 높이면 노화가 억제된다. 노화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현상이 병으로 포장되어 약 처방이 남발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증상은 개선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자연적인 노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다. 노화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약도 의사도 아닌 자연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노력뿐이다. 돈은 한 푼도 필요 없다. 공짜로 큰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걷기밖에 없다. 건강 관리를 하는데 비쌀수록 효과가 좋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건강을 위해서 굳이 비싼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할 필요는 없다. 건강과 행복은 돈이 아니라 본인하기 나름이다. 공짜로 큰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걷기밖에 없다. 뼈가 부러져도 절대 수술하지 마라. 뼈가 부러졌더라도 2차 골절을 막으려면 반드시 걸어라. 골절은 곧 입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골절 부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이가 몇이든 살아있는 한 부러지거나 금이 간 뼈는 자연적으로 치유되기 마련이다. 뼈가 부러졌다고 안정만 취하다 보면 결국 걷지 못하게 된다. 오히려 입원으로 누워 지내면 골밀도가 떨어져 2차 골절의 위험이 생긴다. 재택 의료의 상식은 통증이 가시는 대로 걷기다. 암 환자일수록 더 열심히 걸어야 한다. 걸어야 암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걷기가 몸에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잘 걷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른다. 걸으면 병이 낫는다고 믿지도 않는다. 하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많은 질병은 완치될 수 있다. 걷기 때문에 난처해지는 사람은 의사밖에 없다. 걷기는 결코 괴롭지 않다. 걸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왕성히 분비되기 때문이다. 걷지 않는 현대인은 늘 아프다. 걷기로 건강과 행복을 되찾아라. 당뇨병 환자와 고혈압 환자, 고지혈증 환자와 치매 환자, 암 환자. 앞으로 더 늘어날 이런저런 질병들의 대부분은 단순히 걷지 않는 생활 방식이 원인일 수 있다. 오키나와의 위기를 아는가? 일본의 47개 행정지역 중 오키나와는 최장수 지역이었지만 이제 30위로 추락하였고 65세 이하 사망률은 1위를 차지했다. 그 이유는 먼저 식생활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고구마가 주식이었다가 미군의 주둔과 함께 급속히 서구화가 되어서 패스트푸드 천국이 되었다. 둘째로 더운 날씨로 인해 짧은 거리도 택시로 이동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이 문제라고 추정된다. 결국 모든 문제는 식사와 운동이다. 저자가 치료한 환자들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기관지 천식, 편두통 등 거의 모든 질환에서 식생활을 개선함으로써 약 없이 간단히 치료되는 환자가 적지 않다. 식사와 운동 중 어느 쪽이 먼저일까?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배고파질 일이 없다. 또 아무리 균형 잡힌 식사를 해도 운동이 부족하면 영양 과다에 빠지기 쉽다. 그러니 우선 걸어야 한다. 400년 전 사람들은 매일 3만 보를 걸었다. 현대인의 평균인 5천 보에 비해 6배의 수치이다. 직급이 오를수록 걷지 않는다. 과장, 차장은 하루 7천 보, 부장은 하루 5천 보, 임원은 3천 보만 걷는다는 통계도 있다. 지난 반세기는 걷기를 잃은 시대이다. 식습관과 걷기만으로도 완치된다. 생활습관병 치료에는 식사보다 걷기가 중요하다.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인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먼저 식이요법을 권하게 된다. 하지만 생활을 이루는 요소는 음식만이 아니라 식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걷기다. 항치매제부터 끊어라. 걸으면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사라진다.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65세 이상 인구 중 75만 명을 넘어섰다. 뇌에도 건강 나이가 있는데 생활습관병의 증가로 젊은 치매 환자가 늘고 있다. MRI를 이용한 뇌 검사상 이상 소견이 나오면 항치매제를 처방하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도리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예비군 단계에서 치매를 예방하는 첫 번째 단계는 뇌경색 약인 실로스타졸을 복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산하며 걷기이다.
50에서 3을 연속적으로 빼면서 1시간을 걸었더니 뇌에 쌓이기 시작하던 아밀로이드가 사라졌다고 한다. 걸으면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이 나오고 함께 걸으면 안도감, 행복감, 신뢰감을 주는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도 나온다. 따라서 치매 환자일수록 누군가가 곁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걷도록 도와야 한다. 걸음 자체도 좋지만 물건을 사는 행위나 이웃과 대화하는 등의 자극은 매우 중요하다. 걷기로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암에 걸려도 걷기로 수명을 늘릴 수 있다. 많은 생활 습관병은 걸을수록 개선되며 암 발생 위험을 분명히 줄일 수 있다. 항상 움직여야 하는 야생동물은 거의 암에 걸리지 않는다. 암세포는 유전자 손상으로 발생하는데 걸음으로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면역체계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세포나 유전자를 손상할 수 있다. 적절한 운동은 NK세포를 활성화한다. 또한 유쾌한 마음으로 즐겁게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암 환자는 평소에도 쉬면서 안정을 취하려 하지 말고 부지런히 걸어 체력을 길러야 한다. 걷기만으로 변비 탈출. 걸으면 호르몬 분비가 조절돼 위장이 편안해진다. 대부분 위장 관련 질환은 장의 기능이 약해져 발생한다. 최근 이와 같은 질환이 크게 늘고 있고 대개 약물로 치료를 받는다. 위와 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자율신경계로 이 기능을 개선하는 최고 좋은 방법은 걷기이다. 식물 섬유소를 많이 먹고 잘 걸으면 변비가 없어진다. 변비에 좋다는 여러 가지 식품들을 먹어보기도 하지만 걷기 없이는 역부족이다. 걸으면 자율신경이 활성화되어 장운동이 자연스럽게 향상된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유해 세균이 늘어나고 몸 전체의 면역 환경이 악화했다고 할 수도 있다. 장은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로 인해 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걸을수록 장은 물론 뇌도 건강해진다. 내성 없는 완벽한 항우울제는 걷기이다. 걷기는 항우울제도 끊게 만든다. 걸으면 항우울제를 사용했을 때처럼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세로토닌을 늘리려면 약물보다 걷기를 활용하자. 항우울제는 걸을 수 있을 때까지의 연결고리일 뿐이다.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걸을 만한 기운이 생기면 서서히 복용량을 줄이다가 마지막에는 약을 완전히 끊고 걷기만으로 전환하자. 이 방법이라면 초기 우울증은 3개월 만에 극복할 수 있다. 걷기는 항우울제도 끊게 만든다. 산책으로 잠의 질을 높이면 아침이 상쾌해진다. 수면 부족은 당뇨병, 비만, 심장병, 심지어 암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수면 부족을 약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걷기를 통해 극복해보자. 대부분의 수면제는 의존성이 있고 낙상사고와 치매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아침에 햇볕을 듬뿍 쬐며 걸으면 체내시계가 안정되고 수면제를 찾지 않게 된다. 통증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 걷기는 긴장한 뇌를 진정시켜 통증을 줄여준다. 단 것을 가까이 하고 걷기를 멀리하면 섬유근통 증후군과 편두통, 류머티즘 관절염과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 천식이나 공황장애 같은 뇌 과민증이 발생한다. 걷기를 통해 뇌가 스트레스에 무뎌지면 통증을 느끼는 역치가 높아져 진통제를 덜 찾게 된다.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 자신이 걸을 수 있는 만큼 힘을 내 걸어야 한다. 걸으면 관절이 유연해지고 근력이 좋아지며 면역력도 강화돼 약도 의사도 찾지 않게 된다. 감기도 피해가는 몸 만들기. 걷기만으로 약 없이 감기를 치유할 수 있다. 감기약은 증상을 완화시킬 뿐 감기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감기를 치료하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고 젊거나 체력에 자신이 있다면 증상이 발현되는 초기에 걷기를 권한다. 아울러 걷기가 생활화된 사람은 기본적인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걷는다. 똑바로 걸어야 치료 효과가 있다.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걷기의 기본이다. 거울로 본인이 선 모습을 꼼꼼하게 관찰해 바른 자세를 몸에 익히도록 하자. 배꼽 아래 부분인 단전, 팔과 몸통을 연결하는 부위에 있는 견갑골, 그리고 골반을 의식해라. 자연스럽게 가슴과 등, 배와 허리, 다리 위치가 바로 잡힌다.
자기 자신은 이상이 없다고 느껴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똑바로 서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어깨는 뒤로 살짝 당겨 펴라. 팔은 편하게 늘어뜨린다.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린다. 턱은 가볍게 당긴다. 가슴은 앞으로 조금 내민다. 등은 꼿꼿이 편다. 골반은 살짝 앞으로 기울인다. 걸을 때는 골반을 조금 앞으로 기울여라. 골반이 유연하지 않으면 그 아래에 이어진 다리만으로 걷기 때문에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된다. 골반이 뒤로 누우면 배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골반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다. 골반은 누구나 뒤틀리기 마련이다. 그래도 걸을 수 있다. 습관적으로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로 걷다 보면 틀어진 골반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고관절과 무릎의 무리가 덜 가게 된다.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 당겨라. 다리로만 걷지 마라. 체중을 분산시켜 걸어라. 걸을 때 움직일 곳은 견갑골이다.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견갑골이 움직인다. 팔이 뒤로 나갈 때는 최대한 많이 당긴다. 팔이 앞으로 나갈 때 팔 안쪽을 살짝 굽힌다. 이때 팔꿈치는 배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 다리는 일직선으로 교차시킨다. 상반신은 복근에 힘을 주고 곧게 편다. 엉덩이에 살짝 힘을 주면 디딜 때 충격을 완화한다. 허리, 골반, 허벅지를 잇는 장요근을 의식해 골반을 움직이고 허벅지를 내민다. 하체에만 집중해 걸으면 힘이 몰려 훨씬 빨리 지친다. 다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걷자. 주의할 곳은 팔꿈치이다.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견갑골이 움직이므로 상반신 근육을 골고루 쓸 수 있다. 척추를 위로 쭉 늘려라. 척추를 쭉 뻗으면 스트레칭 효과까지 얻는다. 긴장을 풀고 어깨를 쭉 펴면서 걸어보자. 걸음걸이가 바르면 스트레칭 효과도 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머리 위에서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등을 편 다음 가슴을 열고 모델처럼 걸어보자. 생각하며 걸으면 효과도 2배이다. 머리와 몸을 함께 쓰면 창의력이 샘솟는다.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는 경도 인지장애 환자가 머리를 쓰면서 운동하면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아울러 운동법을 제시했는데 50부터 30 빼면서 걷기와 끝말잇기 하며 걷기도 있다. 머리를 쓰면서 걸으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묵묵히 걷기만 하기에는 어딘가 아쉽다. 동서고금의 위대한 발견은 걸으면서 이루어졌다. 발걸음을 옮기며 복잡한 고민을 훌훌 털어버리면 멋진 시가 퐁퐁 솟아나온다. 걷기 좋은 신발을 고르는 3가지 방법. 발과 마음에 꼭 맞는 신발을 골라 신어라. 걷기용 운동화를 고를 때는 걷기에 특화되고 본인 발에 잘 맞으면서 무엇보다 걷고 싶다는 기분이 드는 것으로 고르자. 저녁에는 발이 붓기 쉬우므로 아침보다는 저녁에 신어보고 신발을 구입하는 것이다. 발과 마음에 꼭 맞는 신발을 골라 신어라. 양손을 비워야 자세가 좋아진다. 2손이 가벼워지면 걷기가 2배는 즐거워진다. 빈손으로 걷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첫 번째로 백팩, 2번째로 물품 보관함이 있다. 피부 건강을 위해 자외선 차단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양산보다 모자나 화장품을 활용하자. 거리와 지하철을 나만의 피트니스 센터로 활용하자. 부담스러운 걷기는 피하고 일상생활에서 걸어라. 생활 속에서 걷는 시간을 늘려보자. 간단한 방법으로도 걱정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을 잃지 않고 30분 정도는 걷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거리와 지하철역에서 신나게 걸어보자. 생각에 따라 일상적인 공간이 근사한 피트니스 센터로 변신한다. 언제 어디에서든 걸을 수 있는 걷기의 달인이 되자. 허리와 무릎이 아픈 사람에게 추천하는 걷기법. 몸이 불편하다면 보조기구를 활용해라. 누구든 언젠가는 몸 어딘가에 이상이 올 것이다. 그럴 때는 가능한 만큼만 걸으면 된다. 무릎 보조기, 허리 보호대, 깔창, 손잡이 등 본인에게 맞는 버팀목을 적절히 활용하자. 걷지 못하더라도 이동하기를 포기하지 말자. 혼자 걷기 힘들면 노르딕 워킹으로 시작하라.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보행이 불안정하면 노르딕 워킹을 시도해라.
장애나 치매가 있거나 다리와 허리가 약하더라도 걷기를 포기하지 말자. 지팡이 2개를 이용해 걷는 노르딕 워킹, 폴 워킹은 넘어질 위험이 적기 때문에 지팡이가 1개일 때보다 안심하고 걸을 수 있다. 걷기만으로 부족하다면 춤을 춰라. 운동할 때는 몸에 중력이라는 부하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걸으면 다리의 뼈와 근육에 중력이 작용하는 반면 자전거를 타면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걷기는 전신 운동이지만 자전거는 하반신 운동이 중심이다. 뿐만 아니라 달리기도 걷기와는 전혀 다르다. 걷기 운동은 걷는 동안 한쪽 다리가 반드시 땅에 닿아 있지만 달리기를 할 때에는 양쪽 다리가 땅에서 떨어져 공중에 떠 있는 순간이 있다. 그 때문에 달리기를 할 때는 착지 시에 한쪽 다리에 체중보다 약 3배나 큰 무게가 실린다. 그것이 조깅을 오래 하면 무릎이 상하기 쉬운 이유다. 만약 걷기만으로 부족하다면 달리기보다는 춤추기를 추천한다. 춤은 리듬감 있게 걷고 상반신도 충분히 사용한다. 걷기의 연장으로 간단한 춤을 따라해보자. 걸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걷는 사람은 얼굴부터 다르다. 평소에 잘 걷는 사람에게는 만족감이 넘치는 독특한 표정이 있다. 세로토닌 얼굴이라고 할까? 균형 잡힌 뇌의 호르몬이 얼굴에도 반영된다. 현재에 만족하는 듯한 느긋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전해진다. 세로토닌 얼굴은 기분 좋은 얼굴이라고 해도 되겠다. 정년 후에 찾은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해 걷기의 즐거움에 눈뜬 사람들을 보면 흰머리나 주름은 있을지언정 긍정적이고 생기 넘치는 인상이 느껴진다.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2가지 이유. 걷기만으로도 일과 공부의 효율이 올라간다. 첫 번째는 간접적인 이유로서 걷기가 습관화된 사람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힘이 좋아지므로 뇌에 도달하는 산소가 늘어나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선한 산소를 머금은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해 동맥을 타고 온몸을 여행한 다음 정맥을 타고 노폐물 등을 회수하며 심장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중력을 거슬러야 한다. 이때 혈액이 다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 근육이다. 특히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은 수축과 팽창을 통해 펌프 역할을 하며 혈액순환을 돕는다. 걸을 때는 종아리를 사용하므로 다리에서 심장까지 혈액이 밀려 올라가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결론적으로 걸으면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산소가 뇌에 골고루 퍼지게 된다. 2번째는 직접적인 이유로서 손과 발, 그리고 눈과 귀 등 우리의 신체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 뇌에 전해주고 뇌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뇌의 출장기관이다. 손이나 발을 사용하면 뇌 내의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시냅스라는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게 되고 시냅스라는 신경세포의 접합부가 연장된다. 연장된 시냅스는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낸다. 건강 기대 수명 연장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살고 싶다면 걷기가 답이다. 걷기를 통해 각 신체 기관의 젊음을 지킨다면 그것은 곧 장기의 집합체인 우리의 몸이 젊게 유지된다는 뜻이다. 걷기는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이제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잘 걷기만 해도 신체 기관이 젊어지고 수명이 연장된다. 건강한 장수란 생애 마지막까지 팔팔하게 걷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병수발을 시키기 싫다면 매일 걸어야 한다. 걸으며 머릿속을 비우면 부자가 되는 길에 한 걸음 가까워진다. 나이가 들수록 뇌가 굳게 마련인데 걷기는 굳은 뇌를 깨우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지름길이다. 본인의 체력에 맞춰 충분히 걷는 사람은 무엇보다 뇌가 건강해진다. 뇌가 변하면 사고의 틀도 달라지고 삶이 풍요로워진다. 걷기에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다. 진정한 리더는 걷기의 가치를 알고 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도 걸으며 위협을 이뤘다. 위인이 걸어온 길을 더듬으면 걷기는 질병만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역사 속의 수많은 위인들도 걷기를 통해 다양한 진리에 눈뜨고
예술적인 재능을 꽃 피울 수 있었다. 걸으면 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치매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에서 해방되고 충만한 행복을 느낄 수도 있지요. 단지 걷는 것만으로도 나의 현재와 미래가 변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꼭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바르게 잘 걷는 사람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걷는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